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간 이어진 겨울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낮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유행 기준의 10배 넘는 독감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 겨울철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감 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따뜻해지는 엘니뇨 현상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지속하는 동안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날씨가 더 심해져 육지와 해양 온도가 모두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매년 약 100만 톤씩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플라스틱 첨가제가 비만, 불임이나 난임, 암 등의 다양한 건강 우려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절기 입동이었던 어제는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서울에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렸지만 이번 주말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거리 풍경은 이미 겨울입니다. 패딩과 장갑, 털 목도리가 등장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늦게 첫서리와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졌고 청송 영하 3.3도, 파주 영하 2도, 전주 2.5도, 대구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북쪽에 찬 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밤사이 맑은 날씨로 인해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날씨를 되찾았지만 가을 날씨도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서울 기온은 0도, 일요일에는 영하 1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9일은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기류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비가 그친 후 10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 서울 최고 기온은 19.3도, 일주일 만에 무려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면역력 약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 반에서 학생 절반이 결석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열나고 기침과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2.6명, 이번 겨울 유행 기준 6.5명보다 5배 높습니다. 코로나19 이전 4.5명 수준이던 독감 환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급격히 줄었다가 올해는 오히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이 속한 7살에서 12살 의심 환자는 86.9명, 중고등학생이 속한 13살에서 18살 의심 환자는 6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올겨울 유행 기준보다 10배에서 13배 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기침이나 콧물 같은 게 나와서 단순하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오후에 이제 하원하고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 독감 진단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나이만 해도 절반 이상이 지금 결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9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성인 접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또 매년 또 접종을 하고 있어서 또 가족들이 좀 다 접종을 하는 상황이라서 병원 온 김에 접종하게 됐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또 빨리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독감 환자가 많은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무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독감이 심하면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는 데다 겨울철 대유행을 피하려면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그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자마자 바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맞아주는 게 12월에 걸리지 않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도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세계기상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 8월부터 빠르게 발달한 엘니뇨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가장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폭염과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육지와 해양 모두 온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엘니뇨 현상이 시작된 올해 7월은 1940년 이래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고 이어진 8월은 두 번째로 지구 기온이 높은 달이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 2년째에 더 심해진다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체에 다양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플라스틱 첨가제가 매년 약 100만 톤씩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구기관 EA 지구행동은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규모를 분석해 보고서로 냈습니다. 분석 결과 포장재에서는 연간 11만 6천 톤의 플라스틱 첨가제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또 직물과 차량용 타이어를 통해서는 매년 각각 3만 7천 톤과 3만 5천 톤의 플라스틱 첨가제가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EA 지구행동은 대부분의 첨가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비만, 불임이나 난임, 암 등 다양한 건강 우려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정부의 환경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쇼핑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나 각자 챙겨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제도 시행 이전인 5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 기회를 정책 혼선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을 만들어 놓고 발생하는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 우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로 가는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 역시 계도 기간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주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비용 투입이 돼 있고 제도가 급 손해되면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본다라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그 엄격해지면 엄격해지지 뭐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또 한 번 나온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환경 정책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도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이 앞다퉈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떨어진 행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개에 비해 도도하고 냉담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270여 가지의 표정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라이언대 심리학과 조교수와 캔자스 의대 연구팀이 약 1년간 고양이 50여 마리의 표정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연구 결과를 학술지 행동과정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한 동물 구조단체가 LA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겸 캣카페를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 1회 방문해 고양이들의 모습을 150시간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영상을 분석해 고양이들이 어떻게 귀를 움직이고 코를 찡그리며 입술을 벌리는지 등 감정 상태에 따른 표정 변화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옥시, 래킷 벤키저 등을 상대로 김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 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악화 등 인과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오픈 AI의 챗GPT가 현지 시간 8일 미국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8일 오전 9시를 전후해 챗GPT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오픈 AI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슷한 시간대에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장애 발생 90여 분 뒤 문제를 파악하고 복구했다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애가 발생한 이유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챗GPT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간헐적인 장애가 있긴 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첨단 공간 정보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 스마트 국토 엑스포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 자리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재구성해 영화를 찍거나 미래를 예측해 문제를 해결하는 3차원 공간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멋진 풍경들을 모은 공간 정보입니다. 실내에서 촬영한 배우들의 연기를 결합하면 멋진 영화 한 장면이 탄생합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직접 현장지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이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쉽게 그 포스트 프로덕션 안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차원으로 구현한 경복궁 근정절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도 있고 내부의 구조물을 위치를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마음껏 활용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상 공간에 3차원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입니다. 굳이 땅을 파볼 필요 없이 지하에 매설된 온갖 파이프라인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조망권이나 일조권들을 보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될지로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하늘을 나는 UAM, 도심 항공 교통이 위험에 대비할 방법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의 장비 등을 가상 세계에서 3차원으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 부릅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트윈 대한민국 실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는 최첨단 공간 정보 기술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후 재건에 우리 측 참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관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매캐한 연기가 뒤덮은 주택 안에도 소방대원들은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보호 장갑과 방호복, 헬멧, 공기호흡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소방관들한테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활동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장갑과 구조화 등은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방호복과 공기호흡기 같은 안전장비도 3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해줘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몸을 지키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장비들이 내구 연한이 짧게는 소모품도부터 아니면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 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특례 조항을 정부가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 간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근본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 국민 부담,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올바른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서는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재 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목욕탕 여러 군데를 돌며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단기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목욕탕으로 들어섭니다.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탈의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손님이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자기 옷장을 드라이버 가지고 눌려서 도장을 내고 휴대폰하고 지갑을 꺼내가고. 목욕탕 6곳을 돌며 7명의 휴대전화와 금품을 털었는데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가량입니다. 피해 액수가 커진 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너무 쉽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푼 뒤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뒤 현금 인출기에서 단기 신용대출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현금 인출한 게 600만 원, 그 다음에 대출 300만 원, 그러니까 토탈 900만 원을 해가갔더라고요. 피해자들의 잠금 패턴은 N이나 기억 또는 니은 등 쉬운 모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은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리니까 기억이나 니은, Z,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패턴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첫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 단체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3,8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올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징역 4개월을 듣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던 피해자 측은 이어진 집행유예 선고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양육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선고 직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4건. 오는 17일 대구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고 아기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는 행정제재 대상자만 9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없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가 넘는데요. 국민 2명 중 1명이 보유했을 정도로 차량이 많다 보니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이 자동으로 차량을 들어올려 정해진 위치에 주차해주는 주차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개발 기업의 담당자와 함께 주차 로봇의 원리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